여기는 한국의 조용한 도시 광주, 한 원룸에서 외국인 영어 강사가 충격적인 TV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불법 행위로 체포된 태국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네요. 그녀의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듯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슬프게 만든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국 광주에 발을 디디면서 저도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의 느낌이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뭔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듯했죠. 제 이름은 한나 맥클라우드예요. 저는 새 출발을 찾으러 여기 왔어요. 태국에서 겪었던 과거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떨쳐내고 싶었어요. 캐리어를 끌며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여기는 제가 지난 2년을 보낸 방콕과는 너무 달랐어요. 방콕은 복잡하고 분주했지만 광주는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거리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이 조화롭게 섞여 있어서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인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빌린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크진 않았지만 제 공간이었죠. 짐을 풀면서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태국에서의 복잡한 이별 후 변화가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새롭게 시작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며 제 인생의 모든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태국에서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새벽에 첫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낼 거라고요. 이번엔 정말 잘 해내고 말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광주를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아침 햇살에 비친 광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거리마다 새로운 풍경과 소리들이 저를 반겨줬죠. 근처 빵집에서 나는 신선한 빵 냄새에 배가 고파져서 용기 내어 서툰 한국어로 빵을 하나 샀어요. 계산해 주시던 할머니가 제 한국어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작지만 큰 성취처럼 느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며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일터로 서두르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로 걸어가고 상점 주인들이 가게 문을 여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어요. 왠지 모르게 저도 이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첫 번째 목적지는 무령왕릉이었어요. 그곳을 거닐다 보니 1500년이 넘는 역사를 눈앞에서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광주가 백제의 수도였을 때의 삶은 어땠을까 상상해보기도 했죠. 이곳의 고요함이 새 직장을 시작하는 데 대한 제 불안을 조금 잠재워줬어요. 제 직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좋아해 줄까요?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공산성을 향해 걸었어요. 공산성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언덕을 오르면서 앞으로 맞이할 도전들을 떠올렸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차긴 했지만 뿌듯한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성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광주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 전체가 제 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느낌을 기억하고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더 붐비고 있었고 어디선가 나는 한국식 바비큐 냄새가 제 입맛을 자극했어요. 빨리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서는 첫 수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업 계획을 보면서도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왜 여기 왔는지 다시 한번 떠올렸죠. 새 출발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잠들기 전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니 그리움과 용기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도전을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밤 낯선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희망이 가득 찼어요. 물론 앞으로 어려움도 있겠죠. 집이 그리운 날도 있을 거고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도 오겠죠. 하지만 저는 이 새로운 챕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광주는 풍부한 역사와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벌써 제게 집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감으면서 내일이 기대됐어요.
이곳에서의 새 출발을 최대한 잘 만들어갈 거예요. 광주에서의 새 생활에 금방 적응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살았던 방콕과는 너무 다른 도시였죠. 여기서는 공기가 더 맑고 생활의 속도도 훨씬 느렸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주말마다 저는 꼭 나가서 돌아다녔어요. 가끔은 대전이나 세종 같은 가까운 도시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다른 날에는 광주 주변 산을 등산하기도 했죠. 한국의 자연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여름의 푸른 숲, 가을의 화려한 색감, 겨울의 고요한 눈 덮인 풍경, 각각의 계절마다 매력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를 매료시킨 건 단순히 풍경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음식에도 푹 빠졌어요. 광주는 밤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밤이 들어간 음식들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구워 먹어도 좋고 국에 넣어도 좋고 빵에 들어간 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막걸리도 금방 제 최애 음료가 됐어요. 그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태국에서 먹어본 쌀로 만든 술과 비슷하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맛이 있었죠.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은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의가 대단했고 선생님으로서 저를 존경해주는 모습에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영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간단한 연극을 하기도 했죠. 아이들이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를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가끔은 태국에서의 삶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곳에서 사귀었던 친구들, 매운 길거리 음식, 그리고 방콕의 활기찬 에너지가 그리웠죠. 하지만 그런 생각에 너무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한국에 온 거니까요. 어느 주말에는 보령머드 축제에 가기로 했어요. 다른 외국인 선생님들에게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축제라 기대가 컸죠. 축제는 정말 북적거리고 정신없었지만 그게 또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진흙을 뒤집어 쓰고 웃으며 놀고 있었고 저도 그 속에 끼어들어 진흙 미끄럼틀을 타고 모르는 사람들과 진흙 싸움도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겼어요. 그렇게 진흙을 씻어내고 있을 때 태국어를 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귀가 쫑긋해졌죠. 그제서야 제가 태국어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깜짝 놀란 듯 했지만 태국어를 듣고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태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 아난다라는 남자가 특히 제 눈에 띄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친절한 눈빛이 방콕에서 지냈던 제 태국 친구들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아난다와 그의 친구들은 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우리는 근처의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아갔고 식사를 하면서 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태국어로 대화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익숙한 언어의 리듬과 음조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녁 식사 중에 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그들은 공장에서 긴 시간 일하고 번 돈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아난다는 우리가 계속 연락하며 지내자고 했어요. 저도 흔쾌히 동의했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태국과 연결된 느낌을 갖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아난다와 그의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제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함께 태국 음식을 만들었어요. 레몬그라스와 고추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 퍼지면 마치 방콕거리로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고향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광주에서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 모두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솜땅과 찹쌀밥을 먹고 있을 때 아난다가 왜 태국을 떠났는지 물었어요. 순간 망설였죠. 얼마나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얼굴을 보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 마이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약물 중독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설명했죠.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친구나 가족 중 중독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해와 공감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줬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과거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임은 제 광주 생활에서 중요한 일부분이 됐어요. 태국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들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순간들이었어요. 제 한국 아파트에서 태국 이야기를 나누며 창밖으로는 한국 팝 음악이 살짝 들려오는 그 분위기 속에서요.
저는 이런 예기치 못한 태국과의 연결이 참 고마웠어요. 이 덕분에 가끔 느꼈던 그리움이 조금은 해소됐거든요. 미국에 있는 고향뿐만 아니라 방콕에서 쌓은 삶이 그리웠으니까요. 동시에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커졌어요. 이 나라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줬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과거의 한 부분을 지킬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시기가 한국에서의 제 삶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광주가 진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영어 선생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태국에서의 경험을 간직한 저 자신을 이해해주는 공동체를 찾은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연결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저는 아난다와 그의 친구들과 시간을 더 보내면서 뭔가 변해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만나서 타이 요리밤을 즐기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팟타이 재료가 든 가방을 들고 아난다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평소라면 고추와 마늘의 매운 향이 가득했을 텐데 그날은 복도가 조용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고 한참 후에 아난다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한나, 아난다가 낮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요리하는 날을 깜빡했어. 다른 날 하면 안 될까? 저는 어두운 방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바닥에는 빈 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커튼은 꼭 닫혀 있었어요. 이건 아난다답지 않았어요. 괜찮아?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 아난다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래.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응?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그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아난다와 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매번 그들은 바쁘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활기찼던 모임은 점점 드물어졌고 만날 때도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느 날 저는 카페에서 한국인 교사 친구 민준을 우연히 만났어요.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제가 무심코 음료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난다는 원래 그렇게 활기차고 개방적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멀어지고 비밀스러워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말을 경청했어요. 그거 이상하네. 그녀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못 느꼈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의 눈. 너무 피곤하고 빨갛더라고. 제가 말하는 동안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징후들은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갑자기 저는 태국에 있던 그때로 돌아간 듯 했어요. 마이클이 서서히 중독으로 빠져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감정 기복, 비밀스러움, 신체적 변화.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어요. 안 돼, 제가 속삭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전에 본 적 있어. 민주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한나?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이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국에서 사귀던 남자친구였던 그가 위험한 것에 중독되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산산이 부서졌고 저도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어요. 또 그런 일을 겪을 수는 없어. 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친구가 그렇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걸 지켜볼 수는 없어. 민주는 제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한나. 다른 사람의 선택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저는 책임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마이클에 대한 기억들이 아난다에 대한 걱정과 뒤섞였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아난다와 직접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퇴근하는 아난다를 공장에서 기다렸어요. 그가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아난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에 대해 걱정돼.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아난다는 긴장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한나. 나 아무 문제 없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이클과 그의 야바 중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하는 내내 저는 아난다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그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죄책감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했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그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내 일에 참견하지 마, 한나. 난 내가 불쌍하게 여길 대상이 아니야.
그 말과 함께 그는 성큼성큼 자리를 떠났고 저는 거리에 홀로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난다는 마이클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제 학생들도 제 산만함을 눈치챘고 광주의 아름다운 경치도 제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난다와의 대화를 계속 곱씹었어요. 혹시 다른 말을 했다면, 더 나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그가 제 말을 들어줬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아난다도 마이클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요. 제가 그의 변화를 강요할 수도 도움을 받아들이게 할 수도 없었어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어느 저녁 해가 공산성의 고대 성벽 너머로 지는 모습을 보며 집으로 걸어가던 중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만약 아난다가 손을 내밀면 저는 곁에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의 선택이 마이클 때처럼 저를 무너뜨리게 할 순 없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 그 풍부한 역사와 따뜻한 사람들은 이제 제 안식처가 되었어요. 아난다와 무슨 일이 있든 저는 이곳 광주에서 얻은 힘으로 그걸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요즘 아난다랑 그의 친구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예전에 태국에서 마이클과 겪었던 일들을 너무나도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했지만 자꾸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어요. 사실 제대로 집중해서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그거라는 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기 시작해서 소리를 키우고 뉴스에 귀를 기울였어요. 뉴스 앵커가 큰 단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것들을 한국으로 밀수하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태국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속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곧바로 아난다와 그의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난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괜찮아? 제발 전화 좀 해줘라고 보냈는데 메시지는 그대로 읽히지도 않은 채 남아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엉망이었어요. 마이클이 이상한 것들에 손대면서 변해갔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기분 변화, 비밀, 거짓말 안 한다도 똑같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작은 아파트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어요. 만약 아난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거라면? 만약 그가 체포된다면? 내가 더 일찍 뭔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아난다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기를 기다렸고 뉴스에서 추가 정보를 찾느라 혈안이 됐어요. 핸드폰이 진동할 때마다 아난다가 아닐까 기대했지만 항상 아니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은 해야 하니까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웃어주긴 했지만 속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무 것에도 집중이 안 됐고 아난다와 나눴던 대화를 계속 되짚으며 뭔가 놓친 단서가 있었나 찾으려고 했어요. 며칠 뒤 그 일이 터졌어요.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난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난다가 그 단속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의 아파트에서 야바 알약이 발견됐고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이 마치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내가 더 일찍 무언가 했어야 했는데 더 일찍 누군가에게 말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난다는 마이클처럼 자신의 선택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아난다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했어요. 그의 가족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다음날 학교에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학생들 앞에서는 밝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자유시간에 혼자 조용한 구석을 찾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난다를 위해, 우리가 잃어버린 우정을 위해,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닥칠 고통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직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밝혀졌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컸고 몇 달 동안 한국으로 야바를 밀수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을 노렸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걸요.
만약 태국에서 마이클과 헤어질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저도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빠졌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밀수를 막기 위해 당국이 얼마나 빠르게 대처했는지 존경스러웠거든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보호하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태국에서는 딜러들이 부패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다르더라고요. 충격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게 됐어요. 아난다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막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마이클과 있었던 일,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아난다와 겪은 일까지 모두요. 사람들이 위험성과 그것이 어떻게 삶을 망치는지를 알게 된다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글을 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힘든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제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과 무력함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을 뭔가 긍정적인 도구로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요. 새로운 시작을 찾으러 왔고 여러 면에서 그걸 찾았지만 새로운 목적도 발견하게 됐어요.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바탕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난다의 체포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도 그만큼 깊이 남을 것 같아요. 회복력, 행동의 중요성,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글을 마치면서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이 비극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요. 아난다가 체포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일이 계속 맴돌았어요. 마치 태국에서의 과거가 여기 한국까지 따라와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지? 작은 아파트에서 많은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면서 보냈어요. 광주 거리의 분주한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때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왠지 달라 보였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그들이 괜찮은지 안전한지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머리를 좀 식히려고 산책을 나갔어요. 걷다 보니 공산성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항상 저를 차분하게 해주던 곳이었어요. 낡은 돌계단을 오르면서 아난다와 마이클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른 나라, 다른 남자들이지만 똑같이 슬픈 이야기였죠. 성벽 위 벤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경치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온전히 편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만약이라는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만약 제가 좀 더 일찍 무언가를 말했더라면? 만약 제가 아난다를 더 열심히 도우려고 했더라면? 그 죄책감이 저를 잠시 깨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경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뭔가 행동에 나섰어요. 이건 태국에서의 제 경험과는 정말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더라고요. 이곳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불법에 대해 엄격한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더 읽으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이 못되게 구는 것도 불공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친절하다는 게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중학교의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그리고 아난다처럼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사람들도 같은 안전을 누리길 바랐어요. 다음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신경을 썼어요. 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어요. 몇몇 학생들은 피곤해 보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들의 부모님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아난다와 비슷한 유혹에 맞서고 있진 않을까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최근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고 놀랐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선생님 중 한 명인 민지가 학교에 이주 노동자 자녀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곳에서 환영받기를 원해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태국과 한국에서의 제 경험에 대해, 마이클과 아난다에 대해, 그리고 두 나라가 마약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에 대해 썼어요. 글을 쓰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죠. 일어난 일에 대해 슬펐지만 동시에 배운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난다나 마이클에게 일어났던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글을 쓰면 쓸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그동안 짊어졌던 죄책감과 고통을 조금씩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쓰겠지만 힘든 주제들도 다룰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그 이면의 도전들 두 가지 모두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전히 매일 아난다를 떠올렸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덜했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기를 바랐어요. 학교 일에 더 몰두하게 됐어요. 방과 후에 학생들이 영어를 연습하고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동아리를 시작했어요. 또 친구들 사이의 압박이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같은 어려운 주제들도 이야기 나눴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이주 노동자 몇 명을 봤어요. 예전처럼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도 놀란 듯 했지만 기쁘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날 밤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친절함과 강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하면서도 명확한 규칙을 가질 수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그들이 마주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죠. 글을 마치고 창밖을 보니 광주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앞으로 힘든 날이 오겠지만 이제 그걸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도망쳐온 곳이 아니라 제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되었거든요. 아난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일이 그렇게 잘못된 걸 떠올리는 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그냥 슬퍼하면서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해야만 했죠. 어느 날 아침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글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제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어가 잘 안 나왔어요. 감정을 문장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아난다와 그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부터 뭔가 잘못된 신호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충격과 슬픔을 썼어요. 글을 쓰다 보니 아난다에게 일어난 일만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외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하는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어요. 많은 이들이 새로운 곳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하기도 해요. 또 마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어요. 태국에서 만났던 제 전 남자친구 마이클과 그와의 관계가 마약 때문에 무너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난다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글을 쓰는 게 늘 쉽진 않았어요. 어떤 날은 화면을 몇 시간 동안 쳐다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날은 멈추지 않고 계속 썼어요. 마치 글자들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꼭 끝내야 한다고요. 글을 더 많이 쓸수록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난다에 대한 슬픔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슬픔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한국 생활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즐거운 순간들만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배운 삶의 교훈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려 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이 마약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엔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난다에게 일어난 일을 겪고 나니 왜 그렇게 강력한 규칙을 두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모두를 보호하려는 거였어요. 그 중에는 이곳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글을 쓰면서 새로운 목적을 찾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돕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진짜로 서로를 잘 몰라서 생기는지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그런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저는 학생들과 제가 쓴 일부 글을 나누기로 했어요. 물론 마약이나 체포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나라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길을 잃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은 그 이야기에 정말 관심을 가졌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다르게 느꼈던 경험이나 오해를 받았던 순간들도 나눠줬어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난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슬펐지만 거기서도 뭔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해심 많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즈음 제 마음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여전히 슬픔은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아난다에게 일어난 일은 제 안에 영원히 남겠지만 한국에서 배운 다른 모든 것도 제 일부가 될 거예요. 강인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가르치고 계속 글을 쓰고 사람들을 이어주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이제 한국은 그저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제 자신이 된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여정이 정말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배운 것들에 감사해요. 광주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준비가 됐다고 느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게 너무 기대돼요.